오늘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좀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아들, 딸보다 낫다. 누가? 반려동물의 유산 남기는 부자들입니다. 네. 이 사진, 네. 지금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생전 이 모습이죠. 근데 여기 있는 요 고양이가 라거펠트가 기르던 고양인데 라거펠트의 유산 21억 원을 물려받았습니다. 네. 근데 라거펠트만 반려동물한테 물려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타임스 이 영국의 일간지죠. 타임스의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8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한테 재산을 좀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상황들 얘기는 뭐냐? 아들, 딸들 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뭐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일단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표시를 해야 알아요. 전화라도 한번, 문자라도 한번 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 기사 볼까요? 네, 폭염 때 유모차에 아이 태우고 다니면 위험. 폭염 때 유모차에 아이 태우면 안 된다고 왜? 여기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집 표면의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뻘건 이 빨간 색깔이 된 게 바닥입니다. 노면이죠. 노면이 이렇게나 달궈졌다라는 겁니다. 그늘이 있는 곳은 좀 초록색인데 여기 말고는 온통 빨간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상부터 1m가 중요하다라는 게 있어요.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네, 공포의 지상 1m. 무슨 얘기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노면, 딱 이 땅바닥 표면 노면의 온도가 어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58.6도입니다. 엄청 뜨겁죠. 근데 여기서 약간 50cm 위로 올라오면 몇 도냐? 47.8도예요. 50cm 위는 어떤 이 높이냐? 어르신들 밭일하고 이 논밭에서 일할 때 고개 숙여서 일합니다. 50cm 이 정도면 47.8도다. 여기서 좀 더 올라오면 아기 유모차가 있는 위치라는 거죠. 아기 유모차 보통 한 75cm 정도 땅에서 떨어져 있는데 75cm면 42.4도다. 그러니까 보통 36.5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채원이. 훨씬 높죠. 근데 엄마가 느끼는 건 엄마는 한 키 160cm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엄마가 느끼는 건 36.5도라고 하지만 아이는 42.4도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유모차 끌고 나가면 안 된다. 이 지상 노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밭일은 절대 안 됩니다. 2시에서 4시 사이. 아주 위험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겁니다. 나오지 마시라. 시원한 이 실내에서 계셔라. 라는 거고 안 되면 외출할 때는 공포의 지상 1m 요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총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여의도 회담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봤죠. 일요일 여의도에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왜? 한이 민생 답 찾자라고 간만에 의견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오후 3시에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해식 실장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네. 꽉 막힌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환영합니다라고 받았죠. 이 모든 게 사실상 만 24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됐다.
합의가 모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 처음으로 성사가 됐다. 관건은 꽉 막힌 전국 물고 트납니다. 꽉 막힌 전국 물고 트나. 김종혁 위원님. 물고 트일까요?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11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여야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그 대표가 잠깐 만난 적이 있지만 그냥 뭐 만찬 회동이었고 정식 공식 의제를 가진 만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뭐 입장이 어떤 경우든 만나면 계속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해 오셨고 그 지난번에 대통령과 먼저 만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도 뭐 우리를 안 만나도 일단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우리는 흔쾌히 뭐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전쟁이 났을 때도 그 전쟁터에서 서로 적국도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이기 때문에 네. 11년 동안에 처음으로 여야가 대표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닌 거고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서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의제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회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앉자마자 이제 기자들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 하면서 성명서 같은 거를 뭐 장장 A4 용지 여러 장을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담 자체를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해야 될 얘기를 거기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리고 뒤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네. 이런 식의 보여주기 회담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의할 것은 합의하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고가 트일까요? 여쭤봤는데 글쎄요.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적국과 대화를 하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다만 무리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보여주기 식으로 내 할 말만 하고 나오는 회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하셨어요. 장윤비 변호사님. 네. 무리한 부탁하지 마라. 그때 품에서 꺼낸 거 보여주기 아니었냐. 이번에 뭐 어떡할 거냐. 약간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이슈가 있었고 의견을 좁힐 수 없는 그런 현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짚어드렸지만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지원과 관련한 대책들 입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는 야당 대표를 안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이 되고 바로 첫 일성으로 여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즉시 화답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적인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때가 됐다. 여러 입법적인 공백들 때문에 사실상 얼마나 많은 좀 국민들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계대출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세수결손도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민생 현안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건 여야, 야여 할 것 없이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환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더 이상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젠 정말 좀 민생 좀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11년 만에 만나는 거다. 이준석 전 대표 때도 뭐 식사만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그 식사 때는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볼까요? 3년 1개월 전입니다. 네. 그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고 밥 먹었죠. 근데 이때 만찬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뭐 회담이라기보다는 식사 자리였는데 이것도 무려 지금으로부터 3년 1개월 전이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사실 이준석 대표 다음에 바로 한동훈 대표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있고 중간에 김기현 대표가 있었죠. 김기현 대표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로 온 건데 김기현 대표 때는 왜 안 만났지 싶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그러니까 작년 5월 23일 때 자기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 한잔 하든지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 라고 그러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말 이해가 안 된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는 거 아니냐. 날 만나는 게 불편한 모양이에요 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김기현 대표랑 만나면 밥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냐. 그럼 한동훈 대표랑 밥 먹는 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만 생각하면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네. 진짜 선출된 국민의힘의 실질적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만들어낸 그냥 따지고 보면은 뭐 하청 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하고 얘기해봤자 바뀔 게 없다. 자율성이 없어진 국민의힘과 뭐할로 만나냐. 저는 이런 그 복선이 깔려있지 그 당시에 않았냐라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이제 선출 과정이라든지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바가 용산과의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한 주장들 속에서 네. 결국엔 여야 대표 간에 지금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당내 이기 체제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서 더 이상 균열음이 나올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한 본인의 어떤 지경을 넓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용산과의 차별화를 하려면 본인은 본인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이 회담을 통해서 용산에 물어보지 않고도 내가 결정해서 간다.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세법 자체는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만남이 성사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은 물꼬가 튀긴 게 아니라 물꼬가 확 튀었죠.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물꼬가 그냥 튀인 게 아니다. 졸졸 흐른 게 확 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두 사람이 확 튄 건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두 사람이 만나서 일단 밥만 먹지 않고 여기 물꼬가 확 튀었을 때 뭔가 만나서 딱 성과로 실속 있게 만나서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회담에 임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목소리를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 왔죠.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지만 한동훈 대표는 격차 해소,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바꿔서 얘기를 해오던 측면이 있었어요. 이 전통적인 보수 진보가.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중도로 모이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두 사람이 가운데 와서 그래서 가운데에 겹치는 데가 있는 겁니까? 아마 지켜봐야겠죠. 지금 두 분이서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여야의 가장 유력한 현재로서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대선까지를 생각을 해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기 체제에 있어서는 너무 강성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뭐 전혀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 가지셨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달라야 한다. 본인이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일을 잘하는 이미지. 본인이 예전에 경기도지사일 때
때 일 잘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본인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작년 12월에 여의도 정치에 처음 뛰어든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당대표로서 정치력을 보여주면서 정무적인 감각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선을 생각했을 때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마침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성장보다는 분배를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일요일 회담에 있어서 네. 어떠한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야 간의 상설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윈윈하는 이런 차세대 리더로서의 모습을 구축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긴 쉽지 않지만 이걸 토대로 다음 회담 잡고 또 다음에 언제 만나고 다음 약속을 잡을 수 있는 회담 정도까지는 두 사람 다 그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중도로는 보통 김정일 의원님 보통 선거 앞두고 선거 때 되면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여야가. 근데 당분간 선거가 없습니다. 대선도 두 사람 대선 주자라고 하지만 대선도 사실 3년 뒤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중도 싸움이 불붙은 거냐. 단순히 각각 1기와 2기의 차별화, 이 새로 정치에 뛰어들고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단순 차별화를 위해서만 지금 빨리 불이 붙은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 공학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보면서 네. 선거 때만 되면 뭐 갑작스럽게 중도를 감싸 그래왔었죠. 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잘 안 나왔던 거예요. 그냥 말장난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보수의 입장에서는 반성할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동훈 대표 얘기했듯이 파이 키우는 데만 계속 앞장서 왔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부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경제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만을 앞세우다 보면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라는 반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한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점점 갈수록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양극화라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시대적 과제가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격차를 해소해야겠다. 격차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격차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에 불과하지만 격차가 존재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과거에 그 지난번에 총선 때도 했는데 네.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정권 심판론에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정말로 본격적인 그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입장, 의지 이런 것들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거를 앞두지 않았을 때 오히려 파퓰리즘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진정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이건 뭐 김종인 최고께서 네. 굉장히 순수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다 셈법이 있어요. 여야 간에 뭘까요? 지금 대표가 됐고요. 본인들의 가장 이 평가받을 가늠자가 지방선거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중도 확장이 돼야 되고 지금 정치 상황은 여야 가릴 거 없이 극단으로 치우쳐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들고 나왔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격차 해소예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진보 보수의 경제 정책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측에서는 너무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격차 해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진보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경제 정책인데 이걸 들고 들어와서 네. 이쪽 좌클릭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성장 담론이라는 보수 측의 경제 정책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걷어내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쪽은요 중도의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선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꼭 대선, 총선이 아니더라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양쪽 다 뭐 좌클릭, 우클릭 이렇게 좌클릭, 우클릭 했으면 어딘가 만나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한 격차에서 이 성장 방향은 틀었는데 근데 실체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체가 안 보인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먼저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 금투세 최상병법 삿바 싸움이다. 지금 삿바 싸움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얘기냐? 저마다 보고 있는 데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좀 보겠습니다. 핵심 의제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는 핵심 의제가 좀 달라요.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거 법안으로 발의도 됐습니다. 네. 25만 원 지원법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좀 거듭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보다는 최상병 특검법보단 민생 법안이 더 우선하는 거 아니냐. 민생 법안부터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국힘에선 금투세라고 얘기죠.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폐지합시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이걸 더 화두로 던지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이건 약간 좀 아직 얘기가 완전히 모아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일단 당론으로는 금투세를 시행을 하고 있는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라는 거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살짝 완화나 유예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가야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핵심 의제가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좌클릭 우클릭해서 이거 만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강 변호사님. 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접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25만 원 지원법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서 처리를 했지만 네. 과거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받기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별 지급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5일 회담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누구 한쪽만 받고 뭐 한쪽은 봐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씩 나눠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는 것을 이러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선별 지급을 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상 지금으로서는 가장 접점이 가 보이는 것은 금투세 관련이거든요.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금투세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유예 또는 연 5천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의 공제한도를 1억으로 올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속세도 민주당에서 그 공제한도를 5억에서 10억 정도로 올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세금이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네. 서로 간의 협의점이 어느 정도 찾아지고 그 이후에 여기에 있어서 뭐 협의체 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세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아마도 한 11월 정도 되면은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표끼리 만나는 건 탑끼리 만나는 거죠. 근데 탑끼리 만나서 탑도 다운으로 대표끼리 만나서 대충 얼개는 좀 잡고 그 후에 즉각적인 뭐가 나오진 않지만 실무회담 등을 통해서 디테일을 좀 잡아가면서 실체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여야가 생각하는 핵심 의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야가 보는 곳이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양당 대표 상대 아킬레스건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체 뭐냐라는 거죠. 아까 그 표를 좀 다시 보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상대방의 아킬레스건,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금투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금투세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아킬레스건이다.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에선 최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가 아닌 게 상대당의 이 아킬레스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민주당에선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특검안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국민이 많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발의는 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니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러자는 건지 저러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 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새로 드러난 제보 이 공작 같은 부분까지도 뭐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민주당에선 시한을 딱 정했어요. 26일까지 내놓으십시오.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는 우리 그렇게 바로 내놓을 수 없어요. 의견 반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접점이 네. 찾아질까요? 저는 못 좁힐 그런 입장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께서 출사표 전당대회 출마하실 때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상병 특검법 안 받을 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특검을 지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안은 본인의 말에 따르면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해야 된다. 여기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비토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공소유지가 된 전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본인이 추천한 특검이 가지고 오는 사건을 판단해야 되는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야 되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받겠다. 다만 시점을 못 박은 부분은 시점을 못 박지 않으면 이게 또 유야무야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제안을 한 거죠. 한동훈 대표께서도 개혁신당에서 이야기했지만 최상병 특검법 만약에 하지 않으면 국민 앞에 거짓말한 거고요. 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무능한 거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민주당이 출로를 마련해 준 부분이 있고 저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역으로 제안을 받으니까 지금 제보 조작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 대단히 사족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것 또한 못 받을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기류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못 받을 건 아니다. 받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그러면 제보 공작 의혹 넣는다고 하면 제3자 특검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그 한동훈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못 받겠다라는 건데 그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특검을 안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안을 내고 하면 전국은 계속 경색될 것이고 정부 여당의 입장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죠. 지금 현재 당대표는 이거 그 제3자 특검법을 네.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용산에서는 그거는 공수처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가야겠다라는 입장이니까 네.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용산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항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같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뭐 건강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건은 사실 이런 거죠. 민주당에서 그러면 제보 공작 의혹 넣는다고 하면 용산과 지금 여당의 생각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드라이브 걸고 발의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만나서 영수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공식 입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걸 가지고서 그 가정의 전제에서 그러면 이럴래 저럴래 얘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근데 민주당이 뭐 26일까지 내라, 네. 뭐 열흘 안에 내라, 25일 날 회담하는데 26일까지 내라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저 초등학생 숙제 내주고 선생님이 언제까지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첫 번째 최고회의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 대법원장 특검은 생각도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회담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뭐 하여튼 민주당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만나서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겠죠.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 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진짜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을 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자고 자꾸 논란을 만들기를 원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뭐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26일 얘기했던 거는요. 28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처리하자. 기왕하자고 말을 했는데 왜 이래 미적거리냐 이 얘기고 압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국민과의 약속, 최병 특검하겠다. 그때 모두 놀랬죠. 용산에 허락을 받은 거야? 그런데 용산 허락 받지도 않고도 본인은 수평적 당정 관계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본인 63%의 높은 지지를 받고 지금 대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지금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당내외 의견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 당내 의견 저분 내신 분들은 참 그 하수다. 바보가 아니거나. 왜냐하면 제보공작 의혹은 다른 말로 하면 네. 김건희 여사의 수사외압 개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네. 결국에는 김규현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임성근 이사단의 구명 로비가 있었잖아요. 네. 그 중심에는 V1과 V2인데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더 강화된 특검법은요. 김건희 여사를 명시한 겁니다. 근데 제보공작 의혹을 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이 특검을 받는 거구나 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보공작 의혹이 뭐 민주당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건 무조건 땡큐예요. 그래서 받을 네. 것이고 중요한 건 의지. 할 거냐 말 거냐. 내용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주 낮게 평가할 겁니다. 지금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법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쓰인 표현에 대해서는 좀 순화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제보 공작 의혹 넣는 거는 여권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왜 이걸 얘기하냐 하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그냥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땡큐죠. 땡큐? 네. 제보 공작 포함시키면 땡큐입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그 모든 특검이라는 거는 등이 들어갑니다. 등. 이런 거 넣어주면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 야당들도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정하게 다 넣자. 이른바 제보 공작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네.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땡큐다. 저는 땡큐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도 구명 어떤 의혹도 다 같이 따져보자. 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면은 예. 따져보자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명문으로 쓰지 않더라도 수사 외압 등 관련 사건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꼭 제보 공작 의혹으로 안 넣어도 보통 우리가 법안 만들 때 등이라 그러면 이 등이 사실 진짜 관건입니다. 여기에 5만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등으로 해서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천하람 이 원내대표는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하는 척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머리 빠지도록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한 것에는 아까 한동훈 대표가 저 부분도 포함하자라는 당내외 의견이 있어서 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방점이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한 것을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네. 필요한 절차를 당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엇을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는 당론으로서 특검 자체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전 국민 앞에서
지금 뭐 공수처 수사를 보고 거기에 미진하면 내가 특검 요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의원들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당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의원들과의 대화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은 물러서든지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다가 지금 며칠까지 뭐 제시를 하십시오. 박찬대 네. 원내대표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 내부 사정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동안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번에 3번째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발의하고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도돌이표 같은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가? 정쟁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째 특검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본인들의 스케줄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의 뭐 정한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말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준혁 의원님. 제보공작을 포함시킨 게 민주당이 찬성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보공작 의혹은 그 언론에 다 공개가 됐지만 네. 그 보좌관하고 통화하는 내용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이정호하고 김건희만 끌어들이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최상병 특검법의 진실이 정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이런 것들로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이제 병풍 사건이 개입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것들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들이 특검법에서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보공작 의혹이 꼭 뭐 여권한테 나쁜 카드가 아니다라는 또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넣을지를 검토 중인 거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포함이 되느냐를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럼 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라는 거죠. 네, 바로 금투세죠.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입장이 좀 달라요. 금투세 입장 좀 같이 볼까요? 한동훈 대표는 폐지를 얘기해요. 국민의힘은 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 할지 말지 요거 좀 얘기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투세 내년 1월 1일 강행하기보단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살짝 좀 문을 열었어요. 근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 얘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민주당의 아킬레스건 아니겠느냐라고 좀 국민의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랑 진성준 의장 생각이 다른데 진성준 의장 이번에 유임됐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체제 이게 유임이 됐어요. 이 얘기인즉슨 이재명 대표가 예정대로 금투세 이 내년에 시행합니다라고 마음을 굳힌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은 본인이 어쨌든 국민 앞에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과정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유예나 완화 주장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유임을 선택한 것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르지만 진성준 의원의 입장을 완전히 수용해서라기보다는 그 다른 맥락에서의 정치적 정책적 신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으로 네.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이재명 2기 체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당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이 과세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도입한 세제가 아닙니다. 뭐 영국, 독일, 뭐 일본, 미국 다 소득 있는 곳에 증권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어쨌든 5천만 원 이상을 돈을 벌었을 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엄청 많지도 않습니다.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 중에 한 1% 정도입니다. 상장 주식 보유로 하면 한 2% 정도인데요. 이게 세원 확보의 문제도 있지만 과세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민주당에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꾸준하게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일단 주셨어요.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한 건 꼭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요인들까지 다 좀 검토를 해서 이기 체제에 같이 유임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투세, 최상병 특검 요게 그래서 25일 날 만나서 요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겠느냐. 둘 다 일단 기치로 내건 건 민생이죠. 민생을 내걸고 25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거예요. 이제는 민생이다. 제명 만나자. 동훈 그러자. 얘기했는데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안 들리거든요. 엄청 멉니다. 엄청 멀어요. 이 밑에는 민생이 상어떼 사이에서 지금 울면서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려줘라고. 사실 빠진 지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그동안 잊은 줄 알았거든요. 잊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민생을 위해서 좀 만나자. 근데 관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혁 최고위원님. 예. 만나기에 거리가 너무 먼 거 아니냐. 이 중간에 뭐 다리가 있어야 오작교든 뭐든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11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사실상 네. 그게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난다는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근데 만나서 무슨 마법처럼 기적처럼 뭐가 해법이 막 나올 거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일단 여야 대표가 네. 수시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 어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설 협의체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글쎄요,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단하기가 네. 또 두 분이 또 각자 지금 막 대표가 되신 분들이고 본인들의 지지자들이나 네. 뭐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결실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네. 또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내릴지는 뭐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히 기조, 뉘앙스 많은 것들이 좀 변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25일 오후 3시까지 이 변화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까지 좀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4명이나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 계속 했는데 또 왜 한동훈 대표가 피플에 등장을 했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여원로들 한 만나 머리는 검증됐지만 가슴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한동훈 대표 이 국민의힘 이 원로들과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저희 당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 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을 좀 이겨내기 위한 우리 한나라당의 잔다크, 그래서 제가 한다크가 좀 돼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외연도 확장하고 젊은 정치인들을 전면에 좀 내세워가지고 뭔가 좀 굉장히 과감하게 또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다르크가 돼달라라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근데 저건 공개된 자리인 거죠. 근데 취재진이 다 빠지고 비공개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유흥수 전 주일대사, 한 대표의 머리는 검증이 됐지만 가슴으로 정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한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선 가슴으로 다가가고 가슴으로 대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익명이에요. 당대표가 말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지면서 이기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참석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리더십 6개월이 좌우 지면서 이기는 법 배워야 그 한 참석자가 유준상 상임고문인 것 같아요. 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6개월이 변화를 강조한 한동훈 리더십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매사 이기려 하지 말고 지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라. 라고 조언을 했다. 사실 이 원로와의 오찬 자리는 쓴소리를 듣는 자리죠. 보통 주로 조언이 많이 나오는 지금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까 첫 번째 기사가 머리는 검증이 됐지만 가슴은 검증이 필요하다. 가슴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강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가 머리 스마트하고 굉장히 젠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차가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 간의 설전이 있을 때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더 극복하고 포용하는 정치인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제 고문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 말이 지금 지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라라는 어른들의 말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제 고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는 듣기만 하였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강행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 당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대화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좀 유연한 모습을 요구했던 고문들의 말씀이 저런 표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좀 유연한 태도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지면서 이기는 법이라는 게 이게 정치로 레벨로 따지면 최상급 레벨입니다. 지는데 사실은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 고차원적인 이런 레벨로선 최상급의 이 정치를 서영주 대변인. 네. 고차원의 정치를 해라. 여긴 사실 정무가 좀 더 강하게 박혀 있는 거 아니냐. 정무적인 요구가 좀 더 포함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치권에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생즉자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 죽으려면 사는 것이다. 지면서 이기는 법이 그런 건데요. 굉장히 네. 힘든 거예요. 근데 단순합니다. 그동안 성공했던 정부의 어떤 이 사례들을 보면 지는 사람 누구한테 잘 지면 이기냐면 국민한테 지면 이깁니다. 정치는 국민한테 지는 게임이에요. 잘 지는 게임. 국민들이 이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정치인이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 정부나 그 정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혜를 발휘하는데 네.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가슴도 그렇습니다. 가슴이 누구를 향하느냐. 나를 위한 가슴인지 정말 상대 타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가슴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고민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는 네. 한 가지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기 국정 운영의 무능함은 확증 편향적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거는 배척하고 왔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자기 객관을 통해서 국민한테 잘 지는 정치를 하는 것들이 6개월 안에 어떤 그런 국민들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지는 정치를 해야 되고 머리 말고 가슴인데 이 가슴도 나를 위한 가슴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가슴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주영 최고위원 짧게 여쭤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당연히 좋은 말씀드리고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격차 해소를 총선 때부터 계속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건 가슴이 따뜻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용산에 계속 이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저희들의 슬로건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공익적인 것들을 앞세우자라는 것인데 네. 그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적은 맞는 말씀이지만 네. 그러나 그 본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놓는 정책을 봐라. 이게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내놓을 수 없는 정책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원로들과의 식사 자리 보통 그냥 통상 원래 쓴소리 듣고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조언 뭔가 빨리 좀 더 실행으로 바로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볼까요? 네.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9.7, 개혁신당 3.1입니다. 네. 민주당 42에 국민의힘 31, 거의 한 10%포인트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특히나 추이가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8월 둘째 주 불과 일주일 만에 크로스가 됐어요. 네. 물론 이때는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그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하지만 37.8에 31로 6.8%포인트가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반면 그때 국힘보다는 수치적으로는 뒤였어도 36.8이었던 민주당이 5.4%포인트가 뛰어서 42.2%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나 큰 격차가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6.2%포인트가 넘는 차이예요. 이런 차이가 그럼 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강전혜 변호사님.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네. 어떤 뭐 외부에서는 일극체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컨벤션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의 결집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대권 행보처럼 중도층에 어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어떠한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 있어서는 일을 하려나 보다라는 어떠한 기대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한동훈 체제가 들어왔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지금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 설정이 아직까지도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사실 정봉주 최고위원이 들어가냐 마냐 뭔가 매기의 역할을 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지율로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두 번째 인물을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군가?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 왜 등장했냐? 이준석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지금 등장을 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놀랐다. 저희 좀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했었는데 선출된 인사들 중에 경상도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이 5이나 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경상도 지역 연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안동이죠. 김민석 최고위원의 선친이 경남 사천, 전현희 최고위원이 통영,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경북 예천, 이현주 최고위원은 부산이다.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 포함해서 6명 중에서 5명이 영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다음 볼까요? 표면적인 결과를 바라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권력이 집중됐다는 얘기가 언급이 되겠지만 대선을 생각하면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한나라 건너면 다 연고 있어요. 근데 본가는 뿌리가 영남이지만 또 외가는 뿌리가 호남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뭐 영남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준석 의원 참 관찰은 잘하는군요.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 내용은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요건 사실 대선 생각하면 민주당의 영남 라인업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의 조언 아닌 조언 비슷하게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아마 네. 대의원들이 그걸 계산해서 뽑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한준호 의원만 전북이니까 뭐 그 한준호 의원도 뭐 지역은 지금 이제 고향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야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 포진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긴장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아마 호남 분들은 상당한 그 소외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 쪽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민주당의 뿌리가 그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의 어떤 정치적 역관계를 만들어낼지는
좀 봐야죠. 봐야 된다. 지금 또이 말씀도 또 솔깃합니다. 장효미 변호사님. 이 얘기는 영남 라인업은 호남에선 기분 나쁠 얘기 아니야라고 하셨거든요. 또. 그런데 호남 당원들도 지금 최고위 구성을 그 표를 던져준 거니까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지금 영호남 인구 격차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DJ를 빼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다 영남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떤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향이라는 변수를 사실 상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영남에 뿌리를 대고 있으면 다소 유리한 국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서도 다 뽑은 최고위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인물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누구냐? 정봉주 후보죠. 정봉주 막판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에 패배했다. 사실 어제 저희가 한참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봉주 후보 탈락, 이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뒤에 정봉주 후보의 직접적인 소회가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 전당대회 마지막 줄을 기점으로 정봉주는 안 된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졌다라고 하는데 정 전 의원의 관계자가 뭐라고 덧붙이느냐. 이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라인으로 불리는 이 대표 측근들이 특정 후보를 찍어야 된다라고 전화를 돌리거나 좌표 찍기를 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막판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집단지성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요걸 보여드리는 건 일단 이변으로 얘기가 됐었던 정봉주 후보의 탈락 그리고 그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물 볼까요? 마지막 인물 오늘 누구냐? 네, 마지막. 네. 임종석 전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오늘 검찰에 출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계좌 압색 더러운 일이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왜 나오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항공사 특채 의혹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취업을 시켜준 거 아니냐. 이상직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문재인 정부 때 선임이 되지 않았느냐.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인 거죠. 관련해서 오늘 소환 조사를 하는데 이거 정치수사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들. 네. 오늘 검찰 출두라고 하니까요. 출두하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